자, 이제 매크로 전략, 거시경제 전략 이렇게 돼야 되겠죠. 뭐 금리하고 주가, 또 미국의 정책들, 뭐 부채 한도 이슈도 있고, 뭐 금리 테이퍼링 이슈도 있는데 이걸 좀 풀어가지고 주시장에 좀 적용해보는 심도 깊은 풀이 시간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채권경제 애널리스트고요. 우혜영 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FOMC.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이제 FOMC. 네. 연내 테이퍼링 시작을 예고는 했는데 11월 FOMC가 언제죠? 11월 2일에서 3일에 있어서요. 네. 4일 새벽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어떨 것 같습니까? 우선은 9월 FOMC에서도 시사를 했듯이 이번 다음 이제 11월 FOMC에서 테이퍼링이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9월 달 생각해 보시면은 문구가 새롭게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네. 물가와 고용 지표가 연준의 목표를 향해서 이러한 진전이 지속이 된다면은 곧 매입 속도 조정은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문구가 추가됐거든요. 네. 결국에는 곧 테이퍼링이 시작될 것이다라는 거를 시사를 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FOMC에서 테이퍼링이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시장에서는 지난 잭슨홀 8월에 있었죠. 잭슨홀 미팅 이후로부터 생각해 보시면은 9월 FOMC보다는 11월 FOMC로 테이퍼링 결정 시기를 전망을 이제 하는 전망들이 우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9월 FOMC에서 다음 회의에서 이러한 시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견조하게 추이를 했던 점을 고려하신다면은 시장에서는 좀 대략적으로 다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딱 하나가 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테이퍼링이 지금 이제 예상되고 있는 규모는 이제 미국채 100억 달러, MBS 50억 달러 해가지고 150억 달러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미국 경제가 점진적으로 만약에 회복이 빠르게 이어진다면은 또한 뭐 연준의 긴축의 전환 속도가 빨라진다면은 이 속도 그리고 이 규모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과 같은 긴축 전환의 시기가 또 앞당겨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요 한 가지가 좀 증시의 부담 요인으로 남아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또 익히 많이 들어봤던 그 금리 인상 전망을 나타내는 이제 점도표. 네. 투표한 거죠, 투표. 스티커 네. 붙이듯이. 네. 어떤 저 내용을 좀 풀어주시겠어요? 점도표 6월 달 보시면은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라는 의견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대략적으로 내후년 23년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회수는 대략적으로 2번 정도 할 거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됐고 이 역시도 매파적인 부분으로 해석이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건 6월 달이고요. 9월 달 걸 보시면은 22년 금리 인상하는 위원들이 절반 이상으로 늘어났고요. 네. 23년도 같은 경우도 또 금리 인상을 한 명 빼곤 다 하는 걸로 바뀌었죠. 그만큼 이제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내후년에서 내년으로 당겨진 점이 있고, 그다음에 내후년의 기준금리 인상 횟수도 조금 더 늘어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1월에는 테이퍼링이 시행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죠. 올해 빨리 시작을 해야 내년 뭐 기준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그렇죠. 테이퍼링의 종료 시점과 기준금리 인상 시점 간에 또 텀을 두고 또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빠르게 좀 테이퍼링을 진행을 한다면은 기준금리 인상도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 약간 여력이 확보가 되겠죠. 네.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29일 날 네. 인터뷰한 내용 중에 인플레이션, 지금 공급발 인플레이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가끔 뭐 원자재 얘기부터 에너지 가격, 추워지는 겨울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이 인플레이션은 근데 파월 의장은 일시적이다. 네. 내년까지는 이어질 수 있다? 말을 바꾼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의 스탠스, 그러니까 연초부터 연준이 가져왔던 물가에 대한 전망은 네. 일시적일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고 이제 공급 병목 현상 때문인데 이러한 영향이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서 점차 완화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지난 29일에 언급을 했고 최근의 발언들을 좀 살펴보시면은 이러한 입장이 다소 조금 변화해가는 시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준의 큰 틀, 물가를 바라보는 큰 틀은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바뀐 부분은 이러한 일시적이라는 기간이 당초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는 점이라는 점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만약에 연준이 예상하는 것보다 물가가 빠르게 완화되지 않는다면은 그만큼 긴축이 다가올 수 있는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죠. 네. 다만 이제 연준에서는 최근에 인플레이션 같은 급등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체제로의 전환은 안 만들 거다 전망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그래도 높은 물가의 상승률이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점을 인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더더군다나 최근에
때문에 국제유가라든지 천연가스를 보시면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 역시도 물가의 상방 리스크가 조금 더 높아지는, 약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년도까지도 바라봤을 때 물가가 연준의 전망보다 빠르게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 생각하셔야 되고, 통상 이제 뭐 공급층 요인 때문에 물가가 올라갔을 때 연준, 중앙은행은 정책 대응을 잘 하진 않습니다. 다만 물가가 내년에도 3% 내지는 5%까지 높은 물가가 이어진다면은 내년에도 기준금리 인상 왜 못하겠는가, 할 수 있는 가능성 열어놓고 시장 바라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 말뜻을 잘 또 이해되는데 디플레이션보다는 인플레이션이 자산 시장에는 뭐 자산 가격, 물가가 오르는 거잖아요. 네. 물건 값도 오르지만 주식 시장에 꼭 악재인가? 이거는 다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게 문제인 거죠. 긴축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네. 이제 또 증시나 이런 자산시장 쪽에서는 유동성이 거쳐지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점 때문에 조금 부정적인 요인으로. 근데 좀 뭐 일시적으로 적응하고 나면은 다시 또 제자리를 찾아가지 않겠나. 이렇게 시장 깨졌다 이렇게 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갑자기 말 바꿔가지고 네. 시장이 지금 안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저는 네. 내년까지도 인플레이션을 본다라는 의미가 네. 내년도 주식시장이 나쁘진 않다. 해서 이렇게 보고 싶은데 뭐 어쨌거나 지금이야 이제 적응하는 관계고. 네. 자, 미국의 이제 금리를 봐야 되는데 시장 금리가 좀 들썩들썩하죠. 네, 그렇습니다. 10년물은 지금 어째 1.54 정도 네, 되나요? 그 정도 되고요. 어떨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미국 부채 한도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그것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제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 오바마 정부 때 보시면은 그 미국 그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됐거든요. 그 네. 미국채 신용 등급이요. 근데 그때는 사실 셧다운 우려 때문에 강등이 된 건데 지금은 디폴트 우려입니다. 디폴트가 되면은 미국채 자체에 대한 평가가 제가 알기로는 S&P에서는 D까지 내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기계적으로 금리가 급등할 수밖에 없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 이슈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제 미국채 금리가 빠르게 안정이 되거나 하락하기 좀 어려운 구간이다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기술주들의 영향을 또 직접적으로 받잖아요. 그렇죠. 미국 시장 금리가 지금은 스물스물 올라가는 상승 자극이 더 좀 강하다 이 얘기를 해주신 거죠. 네. 네. 파월 의장의 또 재임 가능성, 이 통화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우선은 파월 의장이 재임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좀 높아 보인다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연임이 된다면은 통화정책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측면으로 단기적으로는 좀 작용을 하겠죠. 근데 지금 파월 의장의 발언들을 조금 살펴보시면은 파월 의장의 성향이 중립적이면서도 다소 매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면 이제 조금 중기적인 시기에서 통화정책의 정상화 과정을 생각하신다면 오히려 긴축으로의 전환이 좀 빨라질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 요인 해소로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중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조금 부정적일 수 있는 이슈도 될 수도 있다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가까스로 이 셧다운 위기를 막아낸 미국인데 바이든표 인프라 예산 이것도 지금 아직 통과는 안 됐죠. 네, 안 됐습니다. 네. 네. 이 당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아직도 합의가 안 된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아, 맞습니다. 10월 3일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이제 의원들한테 서한을 하나 보냈습니다. 지금 이제 지난 8월에 합의된 1조 달러 규모의 그 인프라 투자 법안을 이제 이달 31일에 처리하겠다, 투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프라 투자 법안 1조 달러 규모짜리는 표결에 붙여질 예정이 있는 거고요. 반면에 3.5조 달러, 3조 5천억 달러 사회복지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상 이거는 조금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미국채 그 한도 이슈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공화당의 의견을 좀 끌어올려면은 3.5조 달러는 조금 그러니까 좀 불가능한 규모거든요. 네. 근데 민주당이 좀 이렇게 뭐랄까요, 3조 달러에서 좀 규모를 줄이지 않는 이상 합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1조 달러 자체는 좀 통과될 수 있겠지만 3.5조 달러는 조금 통과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고 이러한 논의가 이달 말, 그다음 다음 달 연말까지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보고 있고요. 네. 사실상 근데 인프라 투자 법안보다는 지금은 미국채 한도 이슈, 이게 조금 더 부채 중요한 한도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바이든표 경기 부양안의 내용이 여기 보면 이제 사회복지 예산? 네. 공짜 돈 나눠주는 건 좀 줄이자 얘기잖아요. 그렇죠. 돈이 공짜로 생기니까 일자리 구하러 안 나가가지고 미국에도. 맞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이 조금 성격을 보시면은 좀 경제가
이제 뭐 재원을 썼을 때 조금 더 네.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이게 조금 더 투자 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쓰여야 되는데 대부분 소진되는 측면으로 사회복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긴 하지만 네. 과도하게 쓰는 건 조금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화당 측면에서는 좀 규모를 줄여라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네. 자, 국내로 돌아보면은 다음 주에 금통위 네. 예정돼 있죠. 있습니다. 지금 뭐 기사 내용은 1,800조 원으로 폭증한 가계부채 이렇게 나오는데 네. 기준금리가 또 인상이 될지 현재 물가로 봐서는 자꾸 가능성을 좀 높게 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이제 8월 금통 이후부터 계속 10월 금통위 인상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8월 금통위 때 조금 금리 인상한 배경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크게 세 가지 이유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향후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고요. 네. 두 번째로는 현재 높은 물가가 조금 근거에 있었고 세 번째가 좀 중요했는데 세 번째로는 이러한 그 금융 불균형 누적이 되는 것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 때문에 금리를 인상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이유, 금융 불균형 누적된 것을 완화시킨다. 요거를 명시화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하는데 배경으로 썼다라는 것 자체가 한국은행이 향후 정책을 펼 때에 있어서 물론 경제 펀더멘털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금융 불균형 측면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정책을 운용하겠다라는 걸 시사에 따라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소위 말해서 가계부채 증가하는 거, 그다음에 또 부동산 가격 같은 약간 자산시장으로 자금이 쏠려 있어서 좀 버블을 이야기하는 거, 그다음에 젊은 층들이 뭐 비투나 연끌해가지고 과도하게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정책을 운영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신다면은 8월에 이어서 10월달에 연이어서 인상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정책 측면에서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때 8월 금통위에서 좀 강조를 했던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정책 정상화를 조정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근데 8월 금통위부터 이제 10월 금통위까지 기간이 한 달 이상이 있었거든요. 충분히 기준금리 인상의 효과, 영향 모니터링할 시간이 있었다라 판단하고 있어서 네. 이러한 점진적인 조정에 10월 금리 인상의 시점 역시도 좀 포함되지 않을까라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준금리 10월 달에 인상할 것 같다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정상화의 과정이라니까 뭐. 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임기가 내년 초기에 끝나죠. 네, 이제 2월인가요? 2월. 네, 종료되십니다. 네, 종료되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어떠한 그 당이 집권을 했음에도 그러니까 상관없이 대선 직전에 기준금리 인상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의 생각은 10월달에 기준금리를 인상을 해 놓는다면은 11월달 선택할 수 있는 여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월에 일단 인상해 놓고 살펴봐 가면서 조금 더 부동산이라든지 정부의 약간 그 표심 얻기에 부동산 가격을 약간 막고 약간 이런 걸 위해서 네. 11월 연이어 인상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올해 있는 안에. 거고요. 네, 그래서 10월달에 이제 금통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조금 더 매파적인 성향이 강해진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11월 인상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전망하는 시점이 11월 인상, 내년 초 인상 이렇게 많이들 전망하시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10월 인상하고 오히려 매파적으로 조금 더 바뀌는 한은이 확인된다면은 11월 연이어서 정책을 펴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 정도 인상이면 현재 기준금리가 0.75%포인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25bp 정도 두 번 하면 50bp. 그럼 1.25%? 네, 연내 달성도 가능할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 수준이죠. 그죠. 네, 여전히 그 1.25가 완화적인 수준일 거거든요. 그럼요. 왜냐하면 코로나19 이전에도 이미 인하를 한 수준이 1.25였고 네. 정책을 정상화하는 구간이라면은 그 이상으로 경제가 받쳐준다면 그 이상으로 올려야 된다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번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점치셨는데 이제 원화 자산이 환율이 그걸 반영하고 있느냐, 아니면 반영이 안 됐다라면 이제 원화 강세, 뭐 외국인들의 주식 매도가 좀 멈추거나 아니면 주식을 좀 사들일 수 있는 동인이 될 수 있는지. 뭐 금융주도 좀 얘기들 많이 하고 있고 종목을 여쭤보기가 안 하시니까. 네. 그래도 주시장은 어떻게 될 거다 이거는 결론은 지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약간 그런 힌트만 조금 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과거 사례 살펴보시면은 이제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에 돌입했을 때 금융주가 한 처음 초기 사이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이후부터는 사실상 비용단의 문제가 또 기업에 또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장기적인 시점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요인이죠. 기준금리 늘어질 수 인상은요. 있다. 네, 그런 걸 참고해보자. 네. 자,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채권경제 애널리스트 우혜영 연구원이 또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